나한테 어떤 피해가 오냐? 거기서 뭐 어떤 문제되는 부분 없을까요? 피해를 보는 분들이 나올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일까요? 꽤 많은데 그쵸. 그런 분들. 그럼 이분들은 A일지 B일지 베팅을 해야 되는 거네요. 통과될지 안 될지. 그렇죠. 이제 베팅을 할 때 대표님 그 지난주죠. 방송 촬영일 기준으로 지난주에 그 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그 합리화 방안, 뭐 네. 재건축 부담금 합리화 방안 뭐 이게 네. 발표가 됐는데 네. 이게 지금 발표 상태지 통과는 아니죠. 그렇죠. 지금 이 재건축 초과이익에 관한 법률이 있거든요. 네. 그 법을 개정해야 되는 거라서 네. 지금 정부가 발표만 했고 이게 이제 국회에 곧 입법 발의를 해가지고 네. 지금 국회 논의를 거쳐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직 그러면 논의도 된 건 아니고 그렇죠. 지금 발표만 정부 한 거고 아직 안도 지금 제출이 안 돼 있는 겁니다. 아, 네. 근데 어쨌든 뭐 보도 자료는 나왔으니까 네. 그 내용이 어떻게 됩니까? 내용이 이제 첫 번째가 원래 이제 그 재건축 초과이익이 발생을 하잖아요. 초과이익이 발생을 하면은 3천만 원까지는 과세를 안 하고 네. 3천만 원 초과분부터 과세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면제 기준이 3천만 원이 되는 거죠. 네네. 근데 그 면제 기준을 이제 1억 원으로 상향하겠다. 1억 정도. 예, 그러니까 네. 1억 초과이익이 1억까지 이제 과세가 안 되는 거죠. 음. 그리고 이제 기존에는 초과이익 3천만 원 초과 부분에 대해서 이제 10%, 20%, 30%, 40%, 50%까지 이제 네. 부담금을 과세를 하는데 네. 부과를 하는데 그 부과 기준이 2천만 원이었습니다. 단위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되게 3천만 원 촘촘했네요. 그렇죠. 3천만 원에서 5천만 원까지가 10%, 5천만 원에서 7천만 원까지가 20%. 네. 근데 이번 이제 개정안에 따르면은 우선 1억까지는 과세를 안 하고 1억에서 1억 7천까지가 10%. 그다음 1억 7천에서 2억 4천까지가 20%. 그러니까 단위가 7천만 원대로 이제 올라가는 네. 거죠. 그렇게 들으면은 과거 대비 되게 많이 완화됐다라는 네. 느낌이 들기는 드네요. 그렇죠. 네. 그러면 실질적으로 어떤 그 계산을 해봤을 때 네. 뭐 많이 줄 것처럼 느껴지긴 하는데 네. 어떤 이 시장의 반응은 어떤지. 우선은 이제 얼마나 주느냐. 네. 이제 초과이익이 많이 발생하는 이제 조합 같은 경우에는 네. 이제 국토부에서 시뮬레이션해서 이제 계산을 해보니까 약 8,500 정도 준다고 그럽니다. 많이 주면. 8,500. 예. 많이 줄면 8,500이요? 그렇죠. 그러면 아니 숫자상으로는 되게 많이 늘어난 것 같은데 그렇죠. 생각보다 많이 안 주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시장에서 반응이 약간 네. 뜨뜻미지근합니다. 어. 뭔가 혜택을 주는 것 같기는 한데 네. 생각보다 어. 이제 이런 반응이죠. 네. 아니 그러면은 여기서 한번 그걸 얘기를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 이 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라는 이 제도가 네. 어쨌든 되게 복잡하잖아요. 계산이 아주 그래서 그래도 복잡하죠. 좀 최대한 좀 심플하게 얘기하면은 네. 뭐에서 뭐 빼고 거기에서 공제하고 세율 뭐 이렇게 네. 좀 단순화할 수 있을까요? 간단하게만 좀 설명을 드리면은 이제 사업이 끝나지 않습니까? 네. 끝났을 때 이제 기준 가격이 있을 겁니다. 준공됐을 때. 그렇죠. 준공됐을 때. 그다음에 처음 이제 시작했을 때 기준 가격이 있을 거잖아요. 현재는 그 시작했을 때 기준 가격을 추진위가 이제 구성돼서 승인받은 날. 우리 재건축 한번 해볼게요라고 승인 받은 날. 그렇죠. 추진위 구성해서 이제 그 구청에 승인 신청하잖아요. 네. 그럼 구청에 승인이 떨어지면은 네. 그날의 가격 그리고 이제 그날의 가격에서 준공됐을 때 가격 이렇게 네. 다 빼는 게 아니고 네. 그 이제 중간에 네. 물가가 오르잖아요. 네. 물가가 올랐을 때 그 가격을 좀 반영을 하고 네. 또는 물가 외에 이제 이자율이 오를 수도 있잖아요. 이제 그 둘 중에 큰 걸로 감안을 해가지고 네. 그 물가 상승분만큼 통상 물가가 더 높이 오르니까 네. 물가 상승분만큼은 차감한 다음에 그래서 이제 순수한 차익을 계산합니다. 거기 뭐 시공비도 좀 넣고 뭐 그렇죠. 시공비 당연히 이런저런 빼주는 거 거고. 넣을 거 넣고 뭐 주변 시세 뭐 올라간 것도 뭐 적절하게 반영도 하고 뭐 그렇죠. 그렇지 그러니까 평균 시세 반영률을 좀 차감을 합니다. 않나요? 네. 그러면은 이 조합의 이제 아파트가 이 서울 시내 이제 같은 구 내에 다른 아파트의 평균 가격 상승률보다 네. 초과해서 상승하는 분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순전히 말 그대로 재건축을 했기 때문에 이득이 난 그 부분을 어떻게든 이게 발라내서 그렇죠. 거기에다가 세율을 네. 곱한다. 그렇죠. 단순하게 아파트 상승률만큼은 네. 빼주고 네. 이제 순수하게 방금 말씀하신 대로 네. 재건축으로 인한 초과 이익 네. 그것만 이제 발라내서 거기에 대해서 이제 부담금을 부과하겠다. 근데 사실 이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뭐 소위 말하는 재초안 네. 이게
재건축을 막는다. 네. 이것 때문에 못한다 이런 얘기들이 사실 많았는데 네. 그 시장의 반응이 차갑다라는 거는 너무 안 깎아줬다. 생각보다 좀 혜택이 없다. 이렇게 본다는 건가요? 그렇죠. 지금 이제 제초안 부담금이 가장 네. 많이 부과되는 게 아무래도 이제 서울 강남하고 서초, 그다음에 잠실 쪽이 아니겠습니까? 네네네. 근데 그런 지역들은 부담금이 많은 데는 뭐 4억 이상 부과될 거라고 이제 예상되는 곳들이 많거든요. 네. 근데 거기서 이번에 이제 시뮬레이션 해보니까 많이 깎여도 8,500. 8,500. 추가적으로 더 내야 되는 게 뭐 3억 2, 3천은 된다는 얘기인데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3억 2, 3천이 굉장히 부담되는 금액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정도 깎아줘가지고 우리가 이제 이 사업을 진행할 수 있겠느냐. 네. 하면 반대하는 조합원들이 아직도 많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원래라면은 안 냈었는데 그렇죠. 이게 법이 생기면서 내라고 했잖아요. 근데 또 실제로 낸 데는 또 없죠. 그렇죠.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부과가 되기 시작하니까. 그러니까 원래 2008년인가 법이 생기고 네. 그 다음에 이 스토리가 어떻게 되죠? 이게? 원래 이제 이 제초안 제도는 네. 지금 처음 생긴 제도가 아니고 네. 예전에 이제 노무현 정부 때 네. 노무현 대통령 당시에 그때도 집값이 급등을 했잖아요. 네. 근데 집값이 급등하면 항상 이제 문제가 되는 게 재개발 재건축이거든요. 그때 이제 이 재건축 시장에 좀 주택 가격 상승을 좀 완화시키기 위해서 처음 먼저 도입이 됐습니다. 네네. 근데 도입이 되고 본격적으로 부과를 하려고 했더니 그때 금융위기가 와버렸잖아요. 그러면서 막상 부과를 못하고 네. 유예를 하다가 네. 이제 폐지돼 버렸어요. 네. 그러다가 이제 다시 이번에 또 문재인 정부 들어서면서 주택 가격이 또 급등하기 시작했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다시 도입을 한 거죠. 그러니까 유예를 끝낸 거죠. 그렇죠. 이제 유예를 끝내버린 거죠. 그렇죠. 사실상 유명무실했었는데. 그렇죠. 근데 이게 그런 거잖아요. 그때 막 급상승기니까 네, 재건축만 하면 집값이 엄청나게 뛴다는 걸 누구나 다 아니까. 그렇죠. 야, 너 재건축할 때 네. 조금 좀 떼. 네, 이거였는데 네, 갑자기 또 금융위기가 터지면서 네. 야, 뭘 떼냐. 그냥 니네 해라 해도 어차피 안 하니까. 그렇죠. 분위기가 안 좋으니까 다 사실상 그냥 유예시키고 있었는데 부활한 상태에서 이제는 진짜 부과하겠다라고 네. 하니까 논란이 되는 거죠. 요게 이제 그 반대가 심한 또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네. 우리가 보통 이제 부동산을 처분을 하면은 많이 올랐을 때 처분을 하면은 막상 세금을 내는 게 아깝긴 하지만 네. 세금을 낼 돈은 있잖아요. 뭐 어떻게든 뭐 대출 받아서라도 내겠죠. 그렇죠. 오를 이제 건데. 팔았으니까 팔았을 때는 네, 팔았을 때. 양도 차익이 있으니까 네네네. 그 돈으로 내는 거죠. 아깝긴 하지만 네. 이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은 이게 실현된 이익에 대해서 부과하는 게 아니고 안 팔고 가지고 있어도 내야 되거든요. 공사가 끝나면 이제 사업이 종결되면 부과시켜 버리는 거잖아요. 그게 문제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가장 큰 네.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안 팔았는데 세금을 내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일전에 미실현 이익에 대해서 부과하는 거니까 이게 이제 당장 내가 현금이 있는 분들은 네. 예를 들어 강남 재건축 같은 경우에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네. 8,500 정도 줄어도 3억 이상 내야 되거든요. 네. 3억 이상을 내가 현금을 들고 있는 분이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이게 엄청난 부담인 거죠. 네. 아니 그 사실 국세청 출신이시고 기재부에도 계셨었잖아요. 네. 그러면은 사실 세금 걷는 쪽에 계셨었던 분이기도 하고 세금 전문가이신데 네. 미실현 이익에 대해서 세금을 낸다는 게 네. 사실은 조금 좀이 국민 입장에서 좀 부담스러울 수도 있는 부분인 거잖아요. 엄청 부담스럽죠. 그러니까 집을 팔아서 번 돈 현금이 생겼을 때 내는 건 괜찮은데 네. 그러면 이거는 뭐 대출 받아서 내든지 아니면은 팔아서 내라 이런 거밖에 안 되는 거니까. 그렇죠. 그래서 실제로 뭐 고령의 그런 노인분들은 이것 때문에 나는 재건축 안 하겠다 뭐 이런 얘기도 있다고 하던데. 그래서 이번에 이제 대책에는 무슨 내용이 있긴 하냐면은 네. 이제 1세대 1주택자 중에 고령자들 있잖아요. 네네. 60세 이상인 분들은 이제 대책 내용에 담보를 제공하고 네. 나중에 팔아서 내는 그러니까 이제 팔 때까지 납부를 유예해주겠다. 이제 그런 제도가 있긴 한데 네. 그건 깎아주는 건 아니고 네. 나중에 내게 해주겠다는 것 뿐이잖아요. 네, 네. 예전에 이제 우리나라 조세제도 중에 네. 그 미실현 이익에 대해서 부과하는 세금이 하나 있긴 있었습니다. 있었어요. 예, 그 토지 초과 이익, 토초세라고 부르죠. 네네네. 이제 토지 초과 이익금에 대해서 이제 부과하는 건데 네네. 우리나라에서 이제 주택 가격이 가장 많이 상승했을 때가 네. 문재인 대통령 때도 아니고 노무현 대통령 때도 아니고 네. 예전에 노태우 대통령 때였습니다. 네. 그때 얼마 정도로 이제 집값이 많이 올랐냐면은 제가 간단한 예를 들어보면 네. 우리 일시적 이주택 중복보유 기간이 있잖아요. 네. 그게 최근에 가장 이제 강화됐을 때가 1년이었잖아요. 네. 노태우 정부 때는 6개월이었습니다. 너무 많이 오르니까. 예, 그러니까 솔직히 6개월 말도 안 되죠. 네. 신규 주택 사고 바로 팔라는 얘기잖아요. 계약서 쓰고 잔금 치르면 바로 팔아요. 예, 근데 그때는 그 집값이 그 정도로 많이 올랐습니다. 그때는 진짜로 집값이 2배씩 올랐다고. 그렇죠. 뭐그 기사도 있더라고요. 뭐. 저도 기재부 가서 통계를 봤더니 네. 1년에 이제 전국 평균. 네. 그러니까 서울 같은 경우는 더 많이 올랐겠지만은 네. 전국 평균 막 30몇 %씩 오르고요. 와.
20년도가 20%인가 올랐는데 네. 그때보다 더 많이 오른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마 웬만한 동네는 거의 다 2배씩 오르던 시절에 네. 미실현 이익을 하긴 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좀 세금을 걷긴 걷었는데 이제 토초세는 실제로 부과를 했거든요. 네. 이제 부과를 했는데 네. 이제 그 내던 분들이 이제 헌법 소원을 냈습니다. 이제 헌법 소원을 냈는데 헌법재판소가 어떻게 판단을 했냐면은 네. 결론은 위헌 결정이 났는데 네. 그 위헌 결정이 토초세 자체가 위헌이라고 이제 난 건 아니고 원래 이제 그 실현되지 않은 이익에 대해서 한번 부과를 하면은 네. 나중에 언젠가는 실현이 될 거잖아요. 네, 팔 네. 때 그때 이제 이중과세를 제거해주기 위해서 기존에 냈던 거를 어떻게 뭐 경비를 처리해주든 있던 이중과세 제거 장치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네. 없었다. 아. 그러니까 부과 자체는 위헌이 아니고 네. 왜냐하면 이제 입법 취지를 감안했을 때 주택에 대한 투기 수요를 억제하고 뭐 네. 내용은 되게 좋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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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이중과세 제거 장치가 없어서 그거에 이제 위헌 결정은 났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주택 가격이 이제 꺾이기 시작하면서 네. 이제 흐지부지 됐는데 지금 이제 또 종부세가 그런 얘기가 많잖아요. 네. 근데 종부세는 이제 헌법재판소에 이제 판단을 이미 받았습니다. 위헌이 네. 아니라고. 네, 네. 그리고 종부세는 생각보다 이제 부과율이 그렇게 높지는 않아요. 물론 내는 분들 입장에서 굉장히 부담스럽지만. 네, 뭐 7%까지도 내긴 내지만. 네. 네, 근데 이제 제 초안에 50%는 아니죠. 그 그렇죠. 정도까지 아니니까. 네. 네. 그리고 이제 그 7%가 네. 이제 맥시멈 이제 아주 고액의 사람들만 해당이 되는 거고 네. 그것도 밑에서부터 세율을 다 채우고 올라가기 감안해주니까. 때문에 이제 아주 이제 헌법재판소에서 말하는 어떤 형평성에 이제 침해할 정도는 아니라고 이제 판단을 하는데 네. 이것도 제가 보기에는 이제 그 당시 그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받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위헌 결정은 이제 안 났습니다. 이것도. 그러니까 이제 문제는 이제 내는 분들이 이제 당장 위헌 결정도 안 나고 어차피 폐지되지 않으면 내야 되거든요. 네. 근데 미실현 이익이다 보니까 부담스러워하는 거죠. 그럼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대표님이 이제 어쨌든 세무 전문가신데 이중과세를 피하게 해주면 네. 뭐 좀 괜찮을 수도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러면은 그 이중과세를 피하는 부분이 지금 반영이 돼 있나요? 요거는 사실은 반영은 돼 있죠. 왜냐하면은 우리 양도세 신고할 때 네. 이 재건축 부담금을 내잖아요. 네. 예를 들어서 아까 강남권 아파트의 소유자가 한 3억을 냈다. 3억 냈다. 그럼 나중에 양도세 신고할 때 이걸 필요경비로 인정을 해줍니다. 그러면 그거- 그거는 이득이 아닌 것처럼 그렇죠. 쳐주는 이제. 건가요? 예. 완전 비용으로. 네, 완전 비용으로 인정해주니까. 근데 네. 그 3억만큼 세금이 줄진 않잖아요. 그렇죠. 거기서 3억에다 세율이니까. 그렇죠. 또. 세율 곱한 만큼 주니까. 그러면 이중과세도 맞잖아요. 근데 네. 이세 이제 그러니까 일반 세액공제가 아니고 예. 어찌 보면 소득공제잖아요. 그게. 그렇죠. 그러니까 일반인들은 네. 세액공제 정도 돼야 완벽한 이중과세 제거잖아요. 네, 네. 근데 이중과세를 100% 다 제거해 줄 것인지 일부만 제거해 줄 것인지는 또 이제 제가 이제 기재부에 있어서 그때 그런 얘기를 저도 처음에 이중과세 제거하려면 다 해줘야지 네, 네, 왜 그렇게 하느냐 그런데 그건 입법자의 재량이라고 돼 있습니다. 그건 또 재량이에요. 예, 그러니까 헌재 같은 데서도 그거는 입법자의 재량이다. 그러니까 완전히 공제해 주는 건 아니고 뭐 한 0.5% 그러니까 한 50% 정도 한 30에서 50% 정도 그렇죠. 공제해 주면 그 네. 정도면 뭐 이중과세를 뭐 해결했다 정도로 네. 또 보는군요. 그러면은 지금 어쨌든 간에 이번에 바뀐 거는 크게 또 두 가지네요. 그러니까 아까 세율도 있지만은 네. 그 유예해 주겠다는 거. 예, 그것도 하나 그게 있고, 하나 있고. 예, 하나 더 있는데 네. 그게 이제 1세대 1주택자들 있잖아요. 네. 1세대 1주택자들에서 감면을 적용해 주겠다고 그랬습니다. 네, 네. 근데 감면율을 생각보다 높습니다. 그게 이제 5년 이상 보유하면은 6년 차부터 이제 10%. 네. 그리고 이제 계속 1년씩 올라가면 10%씩 인상해 가지고 10년 이상 보유하면 50% 감면해 네. 주는 걸로 네. 이렇게 해 주는데 이때 감면 기간은 어떻게 계산하게 되겠냐면은 우리가 사업이 끝나는 날, 그게 네. 중공일이잖아요. 중공일. 중공일로부터 역산해서 네. 역산해서 이제 10년 보유한 사람들은 50% 감면을 해주고, 네. 그다음에 역산해서 이제 5년 이상 가지고 있었던 5년 이상 가지고 있으면 그때부터 10%를 해주는 겁니다. 네. 그러면은 이게 누구는 또 50% 다 감면받고 누구는 또 뭐 30% 받고 20% 받으면은 네. 사실 또 이것도 그 나름 그 조합 안에서는 좀 다툼의 여지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솔직히 다툼의 여지가 많죠. 네.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제 형평이 안 맞으면은 항상 배 아픈 거 못 참으니까. 그렇죠. 근데 이것도 이제 다 해주는 건 아니고 네. 1세대 1주택자만 해주거든요. 근데 준공 됐을 때 1세대 1주택자 해야 됩니다. 그럼 중간에 팔 수도 있겠네요. 이제 중간에 팔 수도 있죠. 네. 이제 팔 수도 있는데 중간에 2주택 이상이었던 분들 있잖아요. 네네. 그럼 2주택 이상이었던 기간은 또 제외. 또 보유 기간에서 빼버립니다. 그러면은 아마 일시적 2주택은 이제 네. 예외를 해줄 것 같긴 한데 또 대단히 또 복잡해지네요. 또 그러면 그렇죠. 그러니까 또, 생각보다 인정받을 수 있는 사람이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구나. 그러면은
준공 기준으로 10년을 채우면 어쨌든 최대치로 받는 건데 그렇죠. 아까 말씀하신 세율이 낮아진 걸로는 8,500밖에 안 되는데 네. 이게 50%가 만약에 깎인다 그러면 한 3억 내는 분들 입장에서 한 1억 5천이 빠지는 거니까 그렇죠. 이걸 어떻게든 받으려고 하실 것 같긴 한데 네. 그렇게 따지면은 어떻게든 공사를 10년을 끌고 가야 되네요. 조합 설립 이후로부터. 조합원 입장에서는 그렇죠. 네. 그리고 그때 대부분 조합 설립되고 1주택자이셔야 되고 또 어떻게든. 그러니까 설립될 때는 1주택자가 아니어도 되는데 준공 시점에만 1주택자면 되고 네. 설립될 때는 2주택일 수도 있잖아요. 아니, 그래도 또 어차피 같이 10년을 가야 되니까 네. 빨리 팔아라. 네. 빨리 팔아서 다 같이 1주택 되셔야지 뭐 이게 진행이 되지. 나는 7년 뒤에 팔아야 되는데 뭐 이러면은 이제 골치 아파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조합원들끼리는 또 조합원들마다 사정이 좀 다를 수는 있겠죠. 그러니까요. 어쨌든 시장에서는 뭐 아주 뭐 환영을 하는 느낌은 아니네요. 그렇죠. 이제 이 제도로 인해서 좀 혜택을 보는 조합들은 어디냐면은 이제 부담금이 기존에 한 뭐 3천만 원이나 한 5천만 원 나오던 부담금이 작은 조합들 있잖아요. 네. 이런 조합들은 거의 안 나오게 돼 있습니다. 아예 면제 구간으로 들어가 버리니까. 그렇죠. 면제 구간이 기존에 이제 3천만 원에서 1억까지 면제를 해줘 버리니까 네. 이제 부담금이 작은 데들은 이제 거의 안 나오거나 아주 적게 나오죠. 네. 이런 데들은 사실 그 정도 부담금은 내고 사업을 진행할 원래도 그 그렇죠. 정도 낼 수도 있었는데. 그렇죠. 원래 의사가 있었기 때문에 네. 거기다 깎아준다 그러니까 그냥 땡큐인 거고. 땡큐네. 예. 네. 이제 문제는 부담금이 원래 컸던 조합들 있잖아요. 네. 이런 조합들이 이제 8,500 정도 깎아주면은 네. 이제 크게 와닿지가 않는데 네. 이제 일부 1세대 1주택자들 중에 보유기간 긴 사람들은 나중에 감면 혜택을 많이 받겠지만은 막상 또 이 강남권에 2주택 가지고 있는 분들도 많잖아요. 네. 근데 그런 분들은 사실상 크게 혜택이 없으니까 그런 분들은 이걸로 인해서 뭐 사업 찬성으로 막 돌아서고 네. 그럴 가능성이 그닥 높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뭐 예를 들어 어떤 뭐 단지별로 왜냐면 네. 이게 좀 와닿지가 않으니까 뭐 네. 특정 단지가 뭐 얼마 정도 내는데 뭐 어떻게 되면 어떻게 좀 줄어든다 이렇게 좀 얘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지금 이제 국토부에서 이게 계산이 굉장히 복잡하니까 네. 시뮬레이션에서 이제 발표한 게 있거든요. 네네. 예를 들어 제가 보고 한번 얘기를 들어볼게요. 그 반포에 있는 반포 현대 아파트가 있는데 네. 원래 이제 작년 7월 기준으로 초과 이익을 한 7억 5천 정도 발생할 7억 거라고 5천 내라. 예. 네. 초과 이익이 이제 7억 5천이고 7억 5천. 예, 이제 부담금을 계산해 봤더니 약 3억 4천 정도 된다고 네. 이제 발표가 돼 있었거든요. 네. 근데 요거 이제 개정안을 적용했을 때 부담금이 얼마 정도로 주냐면은 약 2억 5천 정도로 준다고 합니다. 거의 네. 이제 9천 가까이 주는 거죠. 네네네. 8,500 아까 말씀하셨다. 예. 그 정도 주는 거군요. 예, 맥시멈 거의 다 주는 거죠 여기는. 네네네. 성동구 송수동에 장미 아파트가 있거든요. 네. 여기가 이제 올해 5월 기준으로 초과이익이 10억이었다고 그럽니다. 굉장히 크죠. 네. 그럼 부담금 예정액이 약 4억 6천 5백 정도 됐는데 음. 여기가 약 3억 8천 정도로 준다고 그럽니다. 개정안 적용됐을 네네. 때. 여기도 거의 한 8,500 정도 주는 거죠. 근데 이게 1억을 낼 사람이 뭐 2천 내면 네. 확 줄었다는 느낌이 나는데 그렇죠. 5억 내려던 사람이 4억 내라고 하니까 네. 어차피 안 될 것 같다는 느낌도 들기도 좀 드네요. 그러니까 아까 여기 성수동에 있는 장미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줄어도 네. 아직도 거의 4억 내라고. 4억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분들 입장에서는 야. 요건 내고 사업을 할까? 네. 이제 아무래도 이제 반대하는 분들은 음. 계속 반대를 할 것 같습니다. 왜냐면 또 유예를 해줬던 기억도 있고 그렇죠.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예. 근데 이게 어떤 분들 입장에서는 사실 뭐 초과이익만 10억이라고 하는데 실제로는 뭐 더 벌지 않았냐. 네. 근데 왜 4억 못 내냐라고 얘기하실 수도 있는데 막상 본인이 4억 내라고 하면은 4억이 뭐 애 이름이 아니니까 그렇죠. 엄청 큰 돈이니까 이거를 내기에는 좀 부담스러울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네. 아까 얘기한 것처럼 네. 또 미실현 이익이잖아요. 네, 낼 네. 돈이 없죠, 사실은. 하긴 그렇죠. 사실 네. 뭐 현금 4억을 쌓아놓고 뭐 놀리고 있는 분들이 많지는 않고 네. 또 그걸 냈다고 해서 뭐 이 집을 또 팔고 뭐 어떻게 또 이사 안 갈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냥 4억이 없어지는 개념처럼 느껴질 것 같아가지고 네. 그런 것 때문에 부담스러운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또 반대로 네. 어쨌든 법이 개정되면은 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 그 어떤 단지들 입장에서는 네. 대단히 혜택을 보는 데도 있으니까 네. 요즘 뭐 이게 만약에 국회 통과된다고 가정하고 네. 좀 지켜봐야 될 곳이 있을까요? 근데 제 생각에는 네. 우리 그 강남권에서 네. 재건축으로 항상 이제 뉴스에 나오는 지역이 압구정동에 있는 현대 아파트잖아요. 네, 네. 그다음에 이제 반포에 있는 반포 주공 아파트 네, 네. 이런 데들이 있는데 압구정동에 있는 현대 아파트들이 이제 조합 결성하고 이제 사업을 진행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이런데 아파트들 중에 지금 취득하려고 하는 분들도 있잖아요. 네. 근데 막상 이제 뉴스에 나오는 거 보니까 거기는 부담금이 뭐 3억이 나온다, 4억이 나온다 이렇게 기사가 많잖아요. 네. 근데 이런 아파트들을 지금 살려고 하는 분들은 네.
이제 다른 주택 없이 1주택으로 가져간다 그러면은 제가 보기엔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아, 어차피 한 10년 걸릴 건데. 그렇죠. 지금 지금 사면. 이제 사업이 진행되면은 아직 사업시행 인가 신청도 안 했고 네. 관리처분 인가도 안 났잖아요. 네. 그럼 지금부터 사업 진행하면 아무리 빨라도 10년이거든요. 그렇죠. 뭐 이제 조합 설립하고 막 그랬으니까. 그렇죠. 네네. 그럼 이제 준공됐을 때 1주택이면은 네. 이제 기본적으로 이 안대로 가면은 50% 가면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50% 감면 받으면은 부담이 상당히 많이 줄어듭니다. 뭐 그럴 수도 있겠네요. 네, 그럼 그런 데고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뭐 지방이나 뭐 약간 좀 소규모 단지들 이런 데들도 좀 혜택을 받는다. 뭐 이런 얘기도 있던데. 그렇죠. 지방의 이제 소규모 단지들이나 아주 그 초과이익이 크지 않은 데들 있잖아요. 네. 이런 데들은 이제 초과이익이 커봤자 1억에서 2억 되거든요. 근데 지금 부가 면제 기준을 1억까지 상향시켜 버리면은 부담이 확 줄어들죠. 그런 데들은. 그리고 거기다가 거기도 또 1주택자들은 또 감면해 줄 거니까. 그렇죠. 그럼 실질적으로 뭐 강남권 말고는 부가가 많이 빠지긴 하겠네요. 지금 그 정부 발표 자료에 의하면은 네. 이제 부가 면제 구간으로 들어가는 게 굉장히 많다 그럽니다. 음.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문제가 되는 게 서울 몇 개 강남권 단지들. 네. 그리고 이제 저 잠실 쪽, 음. 그다음에 이제 송동구 쪽 네, 네. 이런 데가 몇 개가 이제 좀 문제죠. 그러면 이게 전반적으로 어떤 공급을 그동안 막고 있었다는 뭐 평가를 받던 제초안이 앞으로 좀 공급을 그래도 좀 할 수 있게 열어줬다라고 볼 수는 있을까요? 아무래도 이제 그 예를 들어서 현대 아파트 같은 거로 예를 든다 네. 그러면은 예전 같은 경우에는 그냥 예외 규정이 없이 다 뭐 세대당 뭐 4억 이상 부과를 해버리면은 네. 반대를 많이 할 거 아닙니까? 네, 네. 근데 지금 1주택자들은 이제 그렇게 굳이 반대를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자기들은 최소 50% 감면을 받고 네. 거기다 한 8,500 이상 더 주니까 음. 그러면 이제 추가적으로 한 1억에서 2억 이내로 부담금이 이제 부과된다 그러면은 네. 그거 차라리 내고 사업은 빨리 하는 게 더 낫잖아요. 그렇죠. 뭐 사실 네. 빨리 새 집 지어서 빨리 살고 싶어 하시는 분들도 많을 네. 테니까.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반대하는 분들이 좀 줄지 않을까. 아니, 그러면 이렇게 부담금 감소가 돼서 네. 나 그러면 나 재건축 안 그래도 사고 싶었는데 괜찮을 것 같다. 뭔가 네. 추진될 것 같아라고 해서 살려는 분들이 뭔가 주의해야 될 세금 같은 게 좀 있을까요? 이제 우선은 양도세는 나중에 팔 때 내는 세금이니까 네. 그때 이제 그 검토를 하면 되는데 살 때 주의할 게 이제 취득세겠죠. 취득세. 예. 예전에는 이제 취득세 중과 규정이 없을 때는 네. 크게 이제 취득세 공부를 안 해도 되는데 지금 취득세 중과 규정이 생겼잖아요. 1, 2, 3만 외우세요. 막 이랬잖아요. 그렇죠. 예전에 1, 2, 3 간단했는데 네. 지금은 이제 조정 대상 지역의 두 번째 주택은 네. 취득세가 8%고 조정 대상 지역에서 3주택 이상이면은 네. 12%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내가 지금 취득하려는 주택이 몇 번째 주택인지를 당연히 검토를 해봐야 되는데 네. 지금 강남권 주택은 거기다가 8% 12% 곱해버리면은 취득세만도 막 2억 3억이 나오거든요. 그렇죠. 예. 네. 그러니까는 가급적 1주택 보유한 분들은 이제 무주택자는 아무 상관이 없는데 네. 1주택 가지고 있는 분들은 두 번째 주택을 살 때 네. 일시적 2주택 요건을 갖춰서 종전주택을 팔아야 취득세 중과가 안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두 번째 주택을 취득하고 2년 안에 종전주택을 팔아야 되거든요. 네. 그래야 취득세 중과가 안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이제 이미 사업이 어느 정도 진행되는 곳을 살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럴 수 있죠. 그런데 이제 보통 우리가 양도세에서는 관리처분 계획 인가가 나면은 그때부터 조합원 입주권으로 봐서 주택으로 안 보거든요. 근데 취득세는 다릅니다. 취득세는 주택이 멸실되어야 네. 멸실이 돼야 이제 소유성 주택이 없어지고 토지만 있는 거잖아요. 실제로 집을 다 부셔야. 그렇죠. 네. 그러면 그 멸실되는 시점부터 그 이후부터 이제 취득세 중과를 안 하고 토지분 취득세를 부과하거든요. 네네. 토지분 취득세가 4.6%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지금 당장 내가 다주택인 분들은 집 부셔진 거 사야 그렇죠. 된다. 이제 취득세 중과를 좀 피하려면은 네. 멸실된 걸 사야죠. 저 여기서 이제 궁금한 부분인데 네. 아까 말씀하신 집이 멸실이 되면 취득세가 이제 토지를 내가 취득한 거니까 그렇죠. 그 이제 토지분 취득세를 낸다고 하셨는데 내 호실이 부셔져야 되는 건지 건물을 전체적으로 다 철거해서 그냥 아파트가 없어져야 되는 건지. 이제 보통 이제 실무에서는 네. 지자체에서는 이제 기존의 재건축 아파트가 멸실이 되면은 네. 멸실 신고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 멸실 신고일을 기준으로, 기준으로. 예,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다 없어져야지. 그렇죠. 되는 그러니까 거구나. 이제 이럴 수도 있겠죠. 사실은 조문에는 언제를 기준으로 한다고는 안 돼 있습니다. 언제를 기준으로 한다고 안 되는데 실무적으로 그렇게 하는데 이럴 수도 있잖아요. 우리 동은 빨리 멸실되고 그러니까요. 저 끝에 있는 동은 한 달 뒤에 멸실됐어요. 근데 그 사이에 취득할 수도 있잖아요. 네네네. 그랬을 때는 우리 동이 멸실됐다는 걸 확인할 수만 있으면 뭐 사진이든 뭐든 네. 확인할 수 있으면 실무적으로 그걸 다 인정해 줍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좀 상식적으로 좀 반영을 한다. 그렇죠.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네. 아까 그 집이 멸실되면 네. 토지분으로 우선 취득한다고 그랬는데 사실 집이 있는 분이 뭔가 다주택자를 하면서 약간 취득을
그 취득세를 피할 목적으로 땅을 샀단 말이에요. 네. 근데 이게 나중에 지어졌어요. 네. 그래서 집이 되면 이제 2주택이 될 수도 있는 건데 그렇죠. 그럼 그때는 어떻게 취득세를 뭐 중과당하는 건지 그게 궁금한데요. 보통 우리가 이제 그 기존의 주택을 하나 가지고 있는 분이 네. 또 재건축이나 또 재개발이 되는 주택을 살 수도 있잖아요. 네. 근데 아까 말씀한 것처럼 취득세 중과를 피하려면은 네. 멸실된 걸 사라고 그랬잖아요. 네, 땅을 샀다. 예. 그래서 땅을 사면서 4.6%를 냈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재개발 재건축 진행할 때 내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그 주택의 권리가액하고 내가 조합원 분양 신청할 때 이제 그 조합원 분양가가 있잖아요. 네네. 그 두 개를 비교해 가지고 권리가액이 더 크면은 네. 조합으로부터 돈을 돌려받죠. 네네. 이걸 이제 환지 청산금이라고 네네. 그러고요. 분양가가 더 클 수도 있잖아요. 그럼 조합원 분양가가 더 크면은 그 차익만큼 더 내야 됩니다. 이걸 이제 보통 우리가 추가 분담금이라고 그러거든요. 네네네. 근데 이 추가 분담금에 대해서는 아파트가 준공될 때 취득세를 한번 더 내야 됩니다. 추가 분담금만큼 아직 안 냈잖아요. 땅만 샀으니까. 그렇죠.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 내게 권리가액이 뭐 5억으로 평가를 받았는데 네. 내가 신청한 평형은 10억이다. 네. 그럼 나는 5억 원어치 건물을 산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취득세 중과를 당할 수가 있다. 취득세를 한번 더 내야 되는데 네. 이제 가장 많이 질문하는 것이 그러면 그 시점에 네. 거기가 조정 대상 지역이고 그러니까요. 기존에 주택이 네. 있으면은 네. 취득세가 중과가 되는 거냐? 네. 많이 그렇게 알고 있는데 취득세는 중과가 안 됩니다. 그건 안 돼요. 예. 그러면은 그냥 일반 과세입니까? 일반 과세도 아니고 네. 사실은 2.8%의 취득세를 냅니다. 원시 취득 뭐 그렇죠. 이런 건가요? 원시 취득이지. 이제 그 이유 정확하게 얘기를 하셨는데 네. 원래 취득세 중과 규정은 이제 전문을 잘 보시면은 다주택자가 조정 대상 지역에 있는 주택 또는 네. 비조정 대상 지역에 있는 주택을 취득했을 때 정확하게는 그러네. 그 앞에가 뭐라고 되어 있냐면 유상으로 취득했을 때 네. 그때 취득세를 중과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네. 방금 원시 취득 얘기하셨으니까 원시 취득이라는 건 뭐냐면은 기존에 없던 건물이 없는 상태에서 새롭게 지은 거 보통 이제 신축이죠. 네네. 또는 개축, 증축 음. 이 세 가지를 원시 취득이라고 그러거든요. 네. 없는 상태에서 새롭게 생긴 거. 네. 이 원시 취득은 국가가 장려를 해야 되잖아요. 네네. 원래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 규정은 투기수를 억제하기 위한 제도인데 네. 없는 거를 지어야 주택 가격이 안정화될 거잖아요. 근데 새로 지었는데 거기에 대해 취득세 중과하면 안 되겠죠. 네. 그래서 그때는 일반 수요보다 더 낮게 줘요. 그게 근데 2.8%입니다. 그 논리는 맞는데 약간 좀 들을 때 약간 네. 여기 좀 꼼수 같은 느낌이 좀 들긴 드네요. 네. 어쨌든 빈 땅을 산 건 맞으니까. 네. 그 다음에 지어진 거니까 이거는 내가 최초에 산 거다. 근데 왜 이렇게 해버리냐면은 네. 처음에 준공이 되면은 네. 그 준공됐을 때 취득세는 누가 내냐면 조합이 내게 돼 있습니다. 네. 근데 거기에다가 이제 중과로 부과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네요. 그때는 2.8%를 부과하고 그리고 그 조합분 취득세를 사실상 조합원이 내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2.8%를 부과해줘야 재개발 재건축도 원활하게 진행되고. 그렇죠. 예. 그렇군요. 이 부분은 모르는 분들이 꽤 많았을 것 네. 같아요. 아무래도 뭐 중과될 것처럼 생각이 되는데 이거는 원시취득세가 적용된다. 네. 그러면은 뭐 개인적인 의견을 제가 여쭤보는 건데 네. 이게 어쨌든 지금 논란이 되고 사실 쟁점화가 돼 있는 부분, 그러니까 정치적인 판단을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인 것 같아서 네. 이게 어떻게 개인적으로 통과될 거라고 보세요? 지금 사실은 제가 보기엔 이 정도면은 합리적인 수준보다는 약간 덜한 부족한 것 같아요. 그 어떤 의미에서요? 그러니까 조금 더 이게 재개발 재건축이 원활하게 진행되기 위해서는 네. 이보다는 더 좀 완화돼야 되지 않나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네네네. 그리고 사실상 이게 미실현 이익에 대해서 부과하는 거기 때문에 이제 내는 분들 입장에서 엄청난 부담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것도 조금 그런 거 감안하면 이보다 더 완화시켜야 되죠. 가장 이상적인 건 폐지하는 건데 네. 이제 정부 입장에서는 이걸로 인해서 어느 정도 이제 주택 가격을 안정화시키겠다는 취지도 일부 반영이 돼 네네. 있으니까 그런 거 감안하더라도 지금보다는 조금 더 완화시켜야 되지 않을까.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인 거고. 네. 이게 지금 이제 그 제초한 법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재건축 초과 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이 있는데 네. 이 법률 개정 사항이기 때문에 야당이 동의 안 하면 통과가 안 됩니다. 네. 근데 만약에 야당이 다수당이 아니고 여당이 다수당이면은 그냥 밀어붙이기라도 할 수 있는데 이건 네. 밀어붙이기도 안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야당이 동의해 주시면 안 되는데 동의 안 해주면 안 되는데 막상 민주당이 이거를 찬성해 줄까? 근데 이제 민주당도 이걸 완전히 반대하지는 않거든요. 네. 이게 약간 합리적이에요. 보시면은 많이 깎아주는 건 아니고 조금 깎아주고 대신 1세대 1주택자는 좀 감면을 많이 해주잖아요. 사실 1세대 1주택자는 투기 수요자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네, 네. 이 부담금을 많이 부과하는 건 좀 합리적이지 않거든요. 네.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민주당도 크게 반대할 명분은 별로 없는데 문제는 이게 제가 보기에는 이 지금 여야 간 대치가 이렇게 극한 상황이 아니었으면 이게 충분히 합의가 가능한 조문이거든요. 네, 네, 네.
근데 문제는 지금 여야가 논의 자체를 아예 안 하고 있습니다. 그냥 얘기 자체를 안 하는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네. 논의를 하다가 좀 조정이라도 있을 텐데 네. 이러다가 정기국회가 끝나버릴 수도 있거든요. 네. 지금 정치적인 상황만 가지고 싸우다가 그러면 이게 그냥 통과가 안 되고 부결돼 버릴 수도 있습니다. 논의도 안 하고. 논의도 못 하고. 그렇죠. 그럼 또 다시 또 뭐 입법하지 않으면 또 뭐 그냥 하세월 또 가는 거고. 그렇죠. 이제 이거 다시 통과시키려면 내년 임시국회에 재발의해가지고 네. 다시 논의를 해야 되는데 임시국회는 기간이 되게 짧거든요. 네. 그때 또 싸우면 또 못 하고. 또 못 하고. 예. 쉽지 않은 그 길이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지금 뭐 국회에서 법이 통과가 돼야지만 바뀌는 게 세금인데 그 세금 중에 뭐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도 뭐 법안이 나와 있긴 하지만 뭐 또 사실 더 중요한 거 더 빨리 나왔던 거는 종부세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종부세 바꾸겠다고 발표한 지가 꽤 됐고 네. 그러면 지금 진행 상황은 어떻게 되는지가 궁금하거든요. 정부가 이제 올해 종부세가 12월 1일부터 이제 고지서가 날아오거든요. 네. 근데 고지서가 날아올 때 정부가 올해 종부세 부분부터 좀 개정하겠다고 했던 게 뭐 네. 있었냐면은 1세대 1주택자 공제. 네. 1세대 1주택자 공제가 이제 원래 11억을 공제해 줬는데 네. 그걸 14억으로 공제해 주겠다. 네. 올해부터 그걸 해 주겠다고 그랬고 그다음에 또 하나가 우리 종부세 계산할 때 일시적 2주택자들 있잖아요. 네. 일시적 2주택자나 또는 1주택 가지고 있는 사람이 상속받았을 때 네. 또는 1주택 가지고 있는 사람이 시골에 있는 집을 샀을 때 이런 경우에는 2주택으로 간주해서 네. 종부세를 중과를 해버렸어요. 맞아요. 좀 말도 안 되죠. 네. 우리 일시적 2주택자도 이사 갈 때 잠깐 투체되잖아요. 네. 그럼 양도세는 비과세 주거든요. 근데 종부세는 그런 제도가 없었어요. 네. 네. 그러니까 중과를 해버렸죠 오히려. 그렇죠. 중과 제도를 너무 급하게 만들다 보니까 이런 이제 부득이한 사유로 2주택이 된 자들을 이제 구제해 주는 제도가 없었거든요. 네. 이제 그것도 구제해 주겠다고 올해 이제 개정안을 발표했고 네. 그거는 얼마 전에 통과가 됐어요. 여야가 싸우던 과정에 그나마 그거는 통과시켰거든요. 이거는 뭐 도저히 뭐 명분이 없다. 이건 싸우려 명분이 없다. 네, 이거는. 그건 안 시켜주면 정말 말이 안 되는 거죠. 네. 상속받은 거 때문에 중과되면 이건 너무 말이 안 되니까. 그렇죠. 네. 그거는 통과돼서 시행이 되고 있는데 네. 지금 1주택자에 대해서 14억 공제해 주는 거는 지금 민주당이 아주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습니다. 근데 1주택자인데 14억이든 뭐든 어쨌든 간에 이제 뭐 1주택자는 그래도 뭐 투기 수요는 아닐 수도 있는데 왜 이게 이제 민주당에서는 이제 기존에 네. 원래 1주택자는 9억을 공제해 줬거든요. 네. 그걸 작년에 개정해서 이제 11억을 공제해 주고 있어요. 네, 작년부터. 아 너무 과하다. 네, 이제 11억 공제해 주고 있는데 거기다가 또 추가적으로 4억 원을 14억까지 공제를 이제 확대해 주는 거는 네. 이게 이제 부자들에 대한 감세다. 네. 근데 사실은 민주당이 요것 때문에 그렇게 반대를 심하게 하지는 않아요. 뭐 때문에 반대를 심하게 하냐면은 네. 원래 우리 종부세 계산할 때 주택의 공시가격을 더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6억을 공제해주게 돼 있잖아요. 네. 1주택자는 11억 공제해주고 네. 그 다음에 거기다가 공정시장 가액비율을 곱해서 네. 할인율 같은 개념. 그렇죠. 거기다 이제 종부세 과표로 계산하는데 네. 올해 원래 공정시장 가액비율이 100%예요. 네. 원래 공정시장 가격비율이 예전에 80%였다 계속 5%씩 올려서 100% 됐거든요. 할인 안 해준다. 그렇죠. 이렇게 했는데 지금 이 공정시장 가액비율은 법 개정사항이 아니고 시행령 개정사항입니다. 네, 네. 그러니까 정부가 마음대로 개정할 수 있어요. 민주당이 동의 안 해도. 네. 근데 그거를 몇 프로로 올해 바꿔버렸냐면은 60%를 바꿔버렸잖아요. 한 올해 40% 깎아준다. 그렇죠. 올해 한시적으로 하긴 네, 하는 네, 건데 네, 네. 이제 왜 60%로 이제 개정을 했냐면은 원래 이제 윤석열 대통령 공약이 네. 2022년 종부세는 2020년 수준으로 완화하겠다. 네, 네, 네. 근데 2020년 수준으로 완화하려면은 사실상 세율을 개정해야 돼요. 네. 중과 규정을 없애야 되거든요. 그리고 더 이제 사실은 중과 규정만 없애도 안 되고 이제 세율도 완화한 다음에 그 사이에 공시가격이 올라버렸잖아요. 네. 그러니까 공시가격도 사실상 낮춰야 돼요. 네, 네. 근데 공시가격은 이미 올 초에 발표해 버렸잖아요. 윤 정부 들어서기 전에. 네, 네. 그러니까는 이제 세율을 낮춰야 되는데 네. 문제는 세율은 법 개정 사항이에요. 네. 근데 민주당이 당연히 동의를 안 해주겠죠. 네. 그러다 보니까 그럼 쓸 수 있는 카드가 뭐냐? 공정시장 가입 음. 비율인데 시뮬레이션 해보니까 한 60%까지는 낮춰야 아. 2020년 수준 종부세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2년 새에 반대로 얘기하면 한 40% 세금 올랐다. 그렇게 그렇죠. 봐도 되겠네요.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이제 그렇게 개정을 했는데 사실상 이게 야당의 동의가 필요하지는 않지만 법 네. 개정상이 아니니까 이거 아주 중요한 거잖아요. 네. 그리고 민주당에서 이제 그동안 종부세를 강화시켜 놓은 것도 민주당의 약간 정체성 같은 거였는데 사전에 이제 전혀 협의 없이 네. 그냥 일방적으로 통보하고 확 아, 바꿔버렸잖아요. 기분 상했구나. 그렇죠. 기분이 상한 거죠. 네.
좀 얘기 좀 하고 하지. 그렇죠. 이런 거군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사실은 1주택자에 대해서 14억 공제가 금액이 클 수는 있는데 그러면 네. 이제 협의해가지고 14억이 너무 크면은 12억을 하든 13억을 하든 이렇게 조절을 할 수도 있는데 네. 지금 어제 추경호 장관이 그 정기국회에서 뭐라고 답변을 했냐면은 네. 14억이 안 되면 12억으로라도 좀 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민주당이 아직도 콧방귀도 안 끼거든요. 네. 좀 빈정이 많이 상한 거죠. 이게 올해 부가분이니까 네, 되게 급박한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1주택이신 분들 중에서 세금 내는 분들은 지금 3억이 그 과표가 막 왔다 갔다 하는 건데. 네. 그런데 지금까지도 결정이 안 됐다 그러면 네. 이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제 사실 심각하죠. 네. 이런 경우가 역사적으로 없었는데 네. 지금 종부세 고지는 원래 12월 1일에 나오는데 네. 고지서 인쇄를 해야 되잖아요. 인쇄가 언제까지 네. 이제 인쇄가 들어가냐면 10월 20일에 들어간답니다. 아, 10월 20일. 네, 며칠 안 남았잖아요. 얼마 안 남았네. 근데 그 전에 법이 통과되고 네. 공포가 돼야 되잖아요. 네. 공포가 돼야 그걸 반영해서 이제 그렇죠. 그리고 이 전산이라는 게 오늘 공포됐다고 해서 오늘 바로 수정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요. 이 모든 데이터, 로 데이터를 가공을 해서 이제 계산을 다시 해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10월 20일도 촉박해요. 네. 한 10월 10일까지는 그래도 통과가 돼야 되는데 며칠 남지도 않았잖아요. 네, 네. 근데 아직 여야가 전혀 협의를 대화도 안 했으니까. 네. 그러면은 사실상 이게 그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요렇게 우선 부과되고 네. 나중에 바뀌면 뭐 환급해 주든지 뭐 할 수 있다. 이제 그런 게 이제 그 기사에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근데 현실적으로 이제 10월 20일까지 여야가 합의하는 건 제가 보기엔 거의 물 건너갔다고 보고. 네. 근데 나중에 이제 어떻게 극적으로 합의를 했는데 그게 뭐 11월이나 12월에 합의할 수도 있잖아요. 네. 근데 이미 그때는 정부에서 고지서가 발급이 돼 버렸거든요. 네, 네, 네. 그럼 우선 이제 납세자들은 냈을 거고 추후에 부칙에서 올해분 종부세부터 이 개정 규정을 적용한다 이렇게 해놓으면은 네. 그럼 기존에 과다 납부한 사람은 이제 환급을 해줘야 되잖아요. 이제 그런 식으로 할 수는 있는데 네. 이제 국세청 직원들이 아주 싫어하겠죠. 이제 깎아주는 거는 소급 적용해도 되나 봐요. 그게 이제 그 부칙에서 정하기만 하면 가능합니다. 그렇군요. 대신에 이제 국세청 괜히 일 두 번 하게 아니 두 번이 아니지 없던 일을 하는 거니까 더 힘들겠네. 이거. 그래서 그거 관련해서 또 전화도 엄청 올 거잖아요. 그러게요. 그러니까 왜 난 이제- 이것만 돌려주냐. 네. 계산식 내놔라. 네. 이러면 이제 난리 나는데. 그러니까 세무 공무원들은 이제 미리 네. 개정해서 고지서 나가기 전에 그게 네. 반영이 되기를 원하는데 네. 현실적으로 지금 거의 물 건너갔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 거라고 보세요? 이건 뭐 합의가 될 수 있는 부분의 여지가 있나요? 제가 보기엔 지금 분위기로는 지금 이 상태 간다고 하면 합의는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 이게 없던 얘기로 될 수도 있다. 그렇죠. 아예 그냥 다시 원점에서 다시 검토해가지고 합의안을 만들어 보자. 뭐 이럴 수도 있겠네요. 지금 정부가 네. 그 14억 공제가 안 되면 12억까지라도 해달라. 네. 원래 이제 11억 공제니까 1억만 올려달라. 네. 이렇게까지 얘기를 이제 저번 달부터 했어요. 근데 민주당이 아직도 콧방귀도 안 끼는 거는 네. 사실상 그것도 해줄 생각이 없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은 이게 뒤늦게 만약에 통과가 된다라고 약간 뭐 긍정적으로 본다면 네. 현실적으로 뭐 고지서 나오기 전에 해결될 방법은 별로 없어 보이니까 네. 그러면은 이제 환급해주는 뭔가 국세청의 불편함, 네. 뭐 힘듦 네. 이거는 뭐 사실 일반 국민들은 난 관심 모르겠고 없고 그렇죠. 나한테 어떤 피해가 오냐, 거기서 뭐 어떤 문제되는 부분 없을까요? 피해를 보는 분들이 나올 수 있습니다. 아, 어떤 분일까요? 공동 명의로 1주택 가지고 있는 분들 있죠. 꽤 많은데 그렇죠. 그런 분들. 이제 우리가 공동 명의로 1주택 가지고 있으면은 네. 원래 11억 공제를 안 해줍니다. 네. 원래 공동묘를 가지고 있으면은 각자 종부세는 인별과세기 때문에 각자 6억씩 공제를 6억씩. 받잖아요. 네. 그럼 합하면 12억이잖아요. 네네. 거기다가 이제 양쪽으로 쪼개지면은 과표가 줄어드니까 세율도 낮아지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공동명의 1주택자가 단독명의 1주택자보다 훨씬 유리해요, 종부세는. 그런데 이제 공동명의 1주택자들도 네. 단독명의 1주택자로 봐서 네. 11억을 공제해 주는 특례 신청을 할 수 있거든요. 아, 원하는 대로 바꿀 수 있게. 그죠, 원하는 사람만. 네네. 근데 왜 이 제도를 만들어줬냐면은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공동명의 1주택자는 각각 6억씩 공제를 해주기 때문에 네. 단독 1주택자는 11억밖에 공제를 안 해주잖아요. 근데 공동명의는 각자 6억 하면 12억 공제를 받을 더 수 많이 있잖아요. 공제해 주는데. 예, 세율도 네. 낮아지고 네. 사실은 공동명의 1주택이 유리한데 네. 이 공동명의 1주택자를 단독 1주택자로 봤을 때 더 유리해지는 경우가 가끔 있어요. 그게 언제냐면은 나이가 많으신 분들, 네. 이게 고령자 세액공제가 있습니다. 네네네. 이게 최대 40%까지 해줘요. 네네네. 그다음에 장기 보유하신 분들, 장기 보유도 이제 5년 이상 가지고 있으면 네네. 20%부터 세액공제 해주거든요. 이것도 최대 40% 공제를 네. 해줘요. 그럼 맥시멈 최대 80%까지 세액공제가 그렇죠. 돼요. 이거 받는 분들은 단독 1주택자로 인정받는 게 훨씬 유리합니다. 그렇겠죠. 세금을 뭐 80%까지 깎아주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이 공동 명의로 이제 1주택 가지고 있는 분들은
내가 시뮬레이션 해봐가지고 네. 내가 각각 6억씩 공제받는 게 나은지 원래대로 아니면은 이걸 한 사람한테 몰아줘가지고 단독 1주택자 특례를 적용받는 게 나은지. 야, 이거 골치 아프겠네요. 그렇죠. 이걸 이제 시뮬레이션 해봐야 되는데 네. 요거는 반드시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네. 단독 명의 1주택 특례 신청한 사람들만 이걸 적용해 줍니다. 와, 그러면은 이미 지났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분들은 A일지 B일지 배팅을 해야 되는 거네요. 통과될지 안 될지. 그렇죠. 이제 베팅을 할 때 14억을 내가 공제받는다고 하면은 네. 사실상 단독 명의 1주택이 더 유리하죠. 그럴 수도 있겠죠. 네. 아예 세금이 제로가 될 수도 있으니까.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사실상 통과됐으면은 특례 신청하는 게 더 유리했는데 네. 지금 이게 통과될지 안 될지도 모르니까 모르니까. 이제 신청을 안 한 분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네. 그럼 안 하면 이제 각자 종부세가 과세가 되겠죠. 네. 고지서가 나올 네. 텐데 이제 이런 분들이 사실은 애매하죠. 그러면 이걸 부칙으로도 막 넣어주고 이렇게도 가능할 수도 있나요? 막 근데 사실은 네. 이 공동명의 1주택자 특례는 원래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신청을 해야 되잖아요. 네. 이때 신청 못한 사람 분명히 있거든요. 그러겠죠. 그럼 이 사람들이 나중에 고지서가 이제 12월에 나오니까 11월에 신청하면 어떻게 되는 거냐. 아, 네. 실무적으로 다 받아줍니다. 아, 받아줘요. 네. 그러면은 지금 이 네. 방송을 보는 분들 중에 그런 분들이 있다면 네. 어떻게 신청을 네. 해야 되나요? 제가 보기에는 네. 이제 신청을 했을 때 네. 현행 기준으로 보면 이제 불리한 분들도 있어요. 네, 네. 근데 14억으로 개정됐을 때 유리한 분들도 있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지금 신청했다가 개정이 안 되면 안 되면 솔직히 못 불리해지는 잡으니까.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는 그냥 신청하지 않고 있다가 나중에 이제 14억으로 개정이 됐다. 네. 그러면은 나중에 이제 그 특례 신청을 적용하는 걸로 내가 경정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나 원래 특례 신청할 수 있었는데 네. 사실상 놓쳐서 못했다. 네. 그럼 난 특례 신청한 걸로 재계산해서 다시 부과해달라. 그 계산했더니 이제 세금이 한 2, 300 줄잖아요. 12월 이후에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경정청구는 5년 안에 할 수 있습니다. 5년 안에. 예. 그럼 어쨌든 뭐 구제책은 있는 거네요. 예, 가능은 한데 네. 문제는 이걸 일반인들이 잘 알까 이런 제도가 있다는 거를. 그러겠죠. 예, 네. 이제 기사에서 많이 나오고 다 이거를 체크해서 다 받을 수 있으면 좋은데 네. 막상 이 혜택을 받는 분들은 나이 많은 분들이 많거든요. 그러네요. 이제 그런 분들 모르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게 결국에 이게 정치권에서 어떤 뭐 이렇게 다툼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제 세금 내야 되는 분들 입장에서는 참 골치 아픈 상황인데 어쨌든 뭐 지금 지나고 나서 네. 뭐 어쨌든 사후 처리를 할 수밖에 없다. 네, 이렇게 지나고 나서 봐야겠네요. 어쨌든 이 경정 청구 제도라는 게 있다는 것은 알고 계시고 관심을 가지고 계셔야 되겠죠. 그냥 결론이 나면 그거에 대해서 내가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는 거는 알고 계시면 좋겠네요. 네. 그러면 이제 아까 얘기하신 것 중에 원래 다주택 뭐 이런 분들은 아니면 공동 명의인 분들은 6억을 공제해주고 네. 1주택자들은 11억 공제인데 14억 공제해주니까 네. 뭐 사실상 뭐 1주택자들한테도 좀 혜택을 주는 건데 요게 네. 지금 막 멈춰 있다고 그랬잖아요. 예. 그럼 다주택자도 요번에 6억 공제를 9억으로 늘려주고 하는 게 있잖아요. 지금 그거는 세법 개정안이 발의가 돼 있고요. 네. 그건 올해 적용해 주는 건 아니고 내년부터 적용해 줍니다. 그럼 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뭐 어떤 상황인지가 궁금하거든요. 원래 이제 정기국회가 열리면은 네. 그 세법 개정안은 이제 정부가 발의를 했잖아요. 네. 그럼 정기국회에서 이제 논의 단계가 있어요. 네. 세금 개정은 제일 먼저 조세소위라는 게 이제 네. 거기서 먼저 아주 조세 전문가들이 있거든요. 네. 국회의원들 중에서도. 그러겠죠. 예, 그 사람들 우선 한번 논의를 하고 이제 거기서 우선 커트할 건 커트하고 네. 거기서 이제 여야 합의하면 이제 위로 올라가는데 음. 그다음 상임위가 이제 기획재정위원회예요. 네. 줄여서 기재위라고 그러거든요. 네. 그럼 거기 들어가서 한 번 더 논의를 합니다. 네. 그리고 거기까지 가서 여야가 합의하잖아요. 그럼 거의 99%는 통과가 해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법사위로 들어가고, 음. 근데 법사위는 거의 자구 수정하는 단계지, 여기 위헌 소지가 있느냐 네. 이런 거 검토하는 단계지. 거기서 커트되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네, 세법은. 네. 그리고 나서 이제 본회의 들어가고, 통과. 본회의는 그냥 거의 그대로 인용이 네. 통과됩니다. 그리고 이제 공포하면 시행이 되는데 네. 문제는 지금 여야가 지금 한창 뭐 할 때냐면 조세회의에서 논의할 때거든요. 지금 세법 바꿔야 되는 걸 논의해야 될 시기인데. 그렇죠. 세법 워낙 정교하고 네. 복잡하기 때문에 네. 사실상 본회의 들어갔을 때 이 세법 전문가가 아닌 국회의원들도 많잖아요. 네. 그 사람들은 이게 무슨 의미인지도 잘 몰라요. 그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조세소위나 기재위에서 논의가 잘 돼야 그래서 이제 혹시라도 이제 개정 조항 중에 국민들한테 이제 피해가는 조항들도 있거든요. 그런 거 좀 커트하고 네. 이렇게 해서 이제 논의가 잘 돼야 되는데 네. 지금 전혀 논의가 안 되고 있습니다. 아니 근데 이게 결국에 내년 예산 뭐 짜고 이럴 때도 뭐 반영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런 것들이?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게 네. 이제 사실상 일반인들은 이거 관심이 없겠지만은 네. 이 세법 개정안은 예산 부수 법안이라고 그래요. 음. 그 세법이 어떻게 개정되느냐에 따라서 내년 세금이 얼마 들어올지가 달라지거든요.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이게 바뀌면은 내년에 세출 예산도 달라집니다. 네.
만약에 이제 요게 빨리 이게 확정이 안 되잖아요. 네. 그러면 세출 예산도 급하게 조정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이제 세출 예산이 돈을 쓰는 거잖아요. 네. 돈을 쓰는 거는 국가재정법에 따라서 이 세금이 얼마 들어올지 이게 세입 예산이라고 그러거든요. 네. 세입 예산은 금액에 연동돼 있어요. 근데 세입 예산이 이제 세법 개정으로 달라지잖아요. 네. 달라지면서 만약에 세금이 내년보다 원래 안보다 덜 들어온다. 네. 그럼 빨리 그만큼을 깎아야 돼요. 네. 세출 예산을. 네네. 그러니까 엄청 촉박하죠. 그러면 또 결국에 이제 기재부 직원들 많이 고생 좀 해야 되겠네요. 매일 야근이죠. 그러니까 정기국회 네. 열리면은 저도 그때 기재부 있었을 때 정말 이제 공무원들 힘들어합니다. 거의 야근이죠. 근데 지금 논의도 안 된다는 거는 현실적으로 지금 요것도 통과되기가 쉽지는 않다. 이제 네. 나중에 여야가 어떻게 합의할지를 모르겠는데 네. 예전에도 이런 경우가 많이 있었거든요. 네. 이제 여야가 아주 극한적으로 이제 대치하다가 결국은 항상 12월 31일에 네. 극적으로 막 타결을 많이 합니다. 네. 근데 문제는 그렇게 타결하다 보면은 네. 이 정확하게 이제 또 정교하게 검토가 안 돼요. 그래서 가끔 가다가 이제 국민들한테 정부안대로 개정했을 때 피해 네. 보는 조문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그렇죠. 근데 그런 거를 잘 이제 걸러줘야 되는데 그런 거 거르는 거 없이 그냥 통과가 됐다가 네. 예를 들어서 그 종부세 일시적 유택 한번 봐보세요. 네. 종부세 일시적 유택은 그 당시 논의 없이 그냥 그러니까 종부세 중과는 그냥 통과됐어요. 네. 야당이 아예 반대해가지고 논의가 없었습니다. 여당이 그냥 밀어붙이기로 통과했거든요. 네,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일시적 유택 예외 규정이 안 들어가 버린 거예요. 뭐 임대차 뭐 계약갱신 청구권 같은 것도 막 뭐 되게 예외 조항들이 많았는데 그런 거 검토를 못했죠. 그렇죠. 아 그러면은 사실 이 공제액을 뭐 늘려준다 이것도 있지만은 그냥 종부세를 전체적으로 완화하겠다고 이미 발표는 했잖아요 정부가. 네. 그래서 뭐 주택 수가 많으면 중과하던 거를 이제 없애고 이제 일괄적으로 개수랑 상관없이 네. 그냥 뭐 금액에 따라서 이제 한다 뭐 이런 식으로도 여러 가지가 되게 상당히 많이 바뀐 그 개편안이 있었는데 네. 이거 자체가 아예 논의가 안 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이제 지금 정부가 올해 정기국회에다 발의해 놓은 종부세법 개정안의 가장 중요한 거는 사실상 종부세 중과를 폐지하는 거. 방금 이제 부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네. 원래 종부세가 이제 조정 대상 지역 2주택 또는 비조정 지역 포함해서 세 채 이상 네. 그건 종부세 세율을 중과를 하게 돼 있거든요. 현재 1.2에서 6%까지 중과를 하고 그 외의 경우에는 0.6에서 3%로 이제 네. 그걸 기본세율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렇게 네. 과세하고 있는데 지금 정부 개정안은 뭐 주택수 상관없이 네. 가액에 따라서 총합. 그렇죠. 전체 공시가격 가액 합계해서 네. 이제 0.5에서 2.7%로 그러니까 세율도 굉장히 많이 낮추고 네. 이제 중과도 없애고 네. 이렇게 개정안을 이제 발의해 놨거든요. 네. 근데 이것도 종부세법 개정 사항이에요. 네. 얘가 이제 합의를 해야 되잖아요. 네. 근데 우선 지금 논의도 안 하고 있을 뿐더러 사람들이 이제 걱정하는 게 이렇게 민주당이 이거 전부 다 반대하면은 이 종부세가 이제 완화안이 아예 없어지는 거 아니냐. 네. 지금대로 계속 중과적 규정이 가는 게 아니냐. 네. 근데 민주당도 사실은 이 종부세 완화안을 자기들이 입법 발의해 놨습니다. 그러니까 국회의원들은 세법 개정을 다 발의할 수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네. 민주당에서도 발의를 해 놨어요. 네. 근데 정부안보다는 약간 높아요. 네. 정부안보다는 높고 그래도 어느 정도 완화하는 걸로 이제 발의를 해놨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상 협의만 하면은 뭐 정부안대로 갈 수도 있겠지만은 네. 만약에 하나 정부안대로 안 가더라도 네. 지금 현재 안보다는 훨씬 완화되는 수준으로 갈 수가 있는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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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문제는 이제 협의를 안 하고 있어서 네. 자칫하다가는 네. 민주당도 지금 종부세를 완화해야 된다는 걸 알고 있어요. 이게 과도하 너무 규제가 과도하다. 왜냐하면 자기들이 정권을 넘겨준 이유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지 가장 큰 이유는 제가 보기에는 이 부동산 정책에 대한 실패거든요. 공약 1번이 부동산이었습니다. 그렇죠. 두 후보 모두. 네. 네. 근데 그 당시 이재명 대표도 알고 있었어요. 네네. 자기들이 이제 부동산 정책에서 상당 부분 잘못해가지고 지지율이 많이 떨어졌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네. 이 부분을 좀 어느 정도 이제 보완을 하려고 하는데 그걸 알고 있는데 문제는 이렇게 여야 간에 싸움만 하다가 네. 서로 협의도 아예 못 해버리면은 네. 결국 이게 통과가 안 돼버릴 수 있거든요. 아. 왜냐하면 조문을 국회에서 논의할 이제 통과시킬 때 한 조문 하나하나 이렇게 막 안 해요. 이제 합의할 때는 막 뭉태기로 같이 합의해버리니까 네. 이게 합의가 안 돼버리면 사실상 아, 그러니까 요건 통과, 요건 안 돼. 이렇게 못 하죠, 사실. 그렇죠. 전체적으로 안 만들어서 야 이거 통과시켜 봐라. 뭐 이렇게 하니까. 그 중에서 이제 협의를 해가지고 네. 이제 밀당을 해서 이제 여야간 합의를 하는데 이게 합의가 안 돼버리면은 네. 민주당은 전체를 다 반대할 수밖에 없잖아요. 네.
그거 다 통과시켜 줄 수는 없으니까. 그러네요. 네. 아, 그렇게 되면은 이게 또 한 발짝도 못 나갈 수도 있겠네요. 네. 아, 그러면은 이게 사실은 뭐 내년도 부과할 뭐 어떤 세금에 대한 얘기이다 보니까 네. 어찌 보면 뭐 지금 통과 안 시켜도 그만인 거잖아요. 뭐 아주 단순히 얘기하면 그렇죠. 그렇긴 한데 내년 가을에 얘기합시다. 뭐 이럴 수도 있는 거니까. 네. 네. 아, 그러면은 이것도 또 아직 한치 앞도 앞을 알 수는 없네요. 그렇죠. 아, 이 세금이라는 게 되게 중요한 건데 항상 이렇죠, 근데. 네. 대부분 근데 뭔가 보통 이렇게 예약안에 이제 다툼이 있으면서 이렇게 이제 합의는 하는데 네. 유독 올해 좀 심하죠. 아, 그래요. 네. 그러면은 올해도 어떻게든 합의는 한다고 봐야 될까? 아니면은 뭐 진짜 생각보다- 이번엔 진짜 모르겠다. 생각보다 불안합니다. 아, 그래요? 네. 진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군요. 그 제가 예전에 이제 기재부 있을 때가 네. 그때 대통령이 이명박 대통령이었는데 네. 그때 이제 문 대통령이 이제 서거를 하셨잖아요. 아, 그때도 네네. 분위기 안 좋았죠. 그렇겠죠. 예, 안 좋았는데 결국 막판에는 합의를 했어요. 아, 그러니까 올해도 좀 그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네. 안 되면 어떡하나 좀 걱정은 많습니다. 그렇군요. 어쨌든 두 당 모두 네. 기존 안보다는 좀 그러니까 완화한다고는 해놨는데 네. 그거 자체도 서로 지금 합의를 안 하니까 그냥 기존 안만 살아있는 그렇죠. 그냥 뭐 그런 상태인 거죠. 종부세 얘기가 나와서 그 일시적 이주택자도 사실은 뭐 양도세나 뭐 이런 거는 좀 감면도 해주고 막 했었는데 종부세는 그냥 뭐 예외 없이 막 부과를 했었는데 중과를 해버렸죠. 네, 요거는 이제 그럼 바뀐 거죠. 요거 그렇죠. 좀 설명을 좀 자세하게 해주시죠. 원래 이제 처음에 작년부터 종부세 중과제도가 이제 진행되고 있잖아요. 네. 시행되고 있는데 그 개정할 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예여간 논의 없이 그냥 약간 예여당 안으로 일방적으로 네, 이제 통과가 돼버렸잖아요. 네. 근데 그게 급하게 통과시키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2주택 되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런 분들에 대한 어떤 제도적 보완 장치가 없었습니다. 네, 네. 우리 양도세에서는 일시적 2주택자들 비과세 주잖아요. 팔 때 비록 두 채 있지만은 이사 가는 과정에서 부득이하게 두 채 됐으니까 네, 네. 너는 그냥 비과세 해줄게. 취득세도 일시적 2주택은 중과를 안 하거든요. 네. 유일하게 종부세만 예외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그 종부세법을 개정하고 시행령을 동시에 개정하면서 네. 일시적 2주택자들. 근데 이 판단 기준이 6월 1일이거든요. 6월 1일 기준으로 두 채. 그렇죠. 6월 네. 1일 기준으로 두 채 이상 있는 분들은 신규 주택 취득하고 2년 안에만 팔면 그때는 종부세를 중과를 안 하겠다. 네. 그러니까 1주택자로 간주해 주겠다는 거죠. 근데 2년 동안은 보유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 동안은 어떻게 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그 개정 규정을 적용받는 분들은 주택이 두 채 있잖아요. 네. 그럼 두 채 공시가격은 더합니다. 아, 아예 한 채를 빼주진 않아요. 네네네. 두 채 공시가격을 더한 그렇지 다음에 않겠죠. 우리 1주택자한테 적용해주는 특례가 11억 공제 있잖아요. 네네. 거기서 11억을 공제해주고 아, 거기다가 이제 조정지역 2주택이라 하더라도 원래 세율은 중과해야 되거든요. 네. 근데 중과 규정 적용 안 하고 안 하고. 현재 0.6에서 3% 아, 기본 세율. 그냥 두 채를 하나의 집으로 생각해서 금액을 생각하는 거군요. 그렇죠. 주택은 한 채라고 가정하고 음. 그 대신 가격은 두 개 더하고. 가격은 똑같이 합쳐서 예. 그냥 세율은 1주택자처럼. 네. 그리고 또 하나 혜택이 이제 그 장기 보유 세액 공제 있잖아요. 네. 고령자 세액 공제 그것도 받을 수 있고 오. 그다음에 세부담 상한이라는 게 있는데 네. 전년 보유세 대비 올해 보유세가 네, 너무 많이 네, 네. 오르면은 얼짱 한도까지만 부과하는 게 세부담 상한이거든요. 네. 그게 이제 1주택자들은 세부담 상한이 150%고 150%. 그다음에 조정지역 2주택이나 3주택 이상은 300%거든요. 네. 근데 150%를 적용해 줍니다. 그러니까 이래나 저래나 상당히 많이 줄겠어요. 네. 따져 보면은. 네. 그래서 작년 대비 근데 작년엔 중과를 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거 대비 150%인가요? 그렇다고 봐야 되겠죠. 아, 그건 그러니까 사실은 좀- 150%에 걸린 사람은 거의 없다고 봐야죠. 아, 그렇죠. 이래저래 뭐 또 공제해 주는 게 좀 많으니까. 네. 근데 여기서 좀 주의할 게 하나 있는데요. 네. 지금 주의할 건 아니고 쟁점이 하나 있는데 지금 내가 주택을 하나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네 명의로 다른 주택을 하나 사서 일시적 2주택인 분들은 방금 그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네. 공동 명의로 가지고 있는 분들 있잖아요. 어. 이런 분들이 지금 쟁점입니다. 이건 어떻게 됩니까? 부부가 한 채를 가지고 있는데 네. 또 하나를 만약에 사면요? 이게 지금 아예 조문에는 네. 일시적 1세대 2주택은 1주택을 보유한 걸로 이제 주택수로 계산해서 네. 어떤 특례를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고 네. 이게 뭐 단독명의 공동명 이런 말은 전혀 없어요. 법 네, 조문에는. 네, 네. 시행령에도 조문이 없고. 네. 그래서 지금 어떤 문제가 있을 수 있냐면은 내가 만약에 기존에 집을 한 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신규 주택 살 때 부부 공동명의로 사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근데 종부세는 인별과세기 네. 때문에 세대별 합산을 안 하거든요. 네, 네. 이런 경우에 이 사람을 일시적 진짜 2주택으로 복잡하네. 봐서 그 특례를 적용해 줄 거냐. 네.
이게 애매해서 국세청이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있어요. 보통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국세청도 모르겠고 법에도 없고 아무도 몰라. 실제로 이제 그런 사례가 엄청 비일비재하죠. 네. 왜냐하면 우리가 법령을 개정할 때 네. 현실에서 발생하는 모든 상황을 그렇죠. 예상해서 법을 네. 만들 수는 없거든요. 네, 네, 네. 이런 경우에는 이제 유권 해석을 냅니다. 이럴 때 필요한 게 유권 해석이거든요. 네. 근데 요거는 원래 이제 유권 해석은 1차적으로 국세청에서 내고 네. 국세청의 유권 해석에 대해서 약간 이의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난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 네. 왜 그렇게 생각하느냐. 이랬을 때는 국세청의 상급 기관이 기획재정부예요. 네. 기획재정부 안에 세제실이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서 세법을 개정하고 네. 또 유권 해석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때는 이 법을 만든 거는 이제 기재부잖아요. 그럼 기재부에다 유권 해석을 신청을 하면은 기재부에서 유권 해석을 내주는데 네. 지금 요 일시적 이주택 건은 지금 기재부에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 네.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 법의 취지나 뭐 여러 가지 상황을 따져서 네. 뭐 법을 개정은 한 건 아니지만 네. 이렇게 해석하는 게 맞겠다 네. 정도로 이제 조만간 결론은 날 것이다. 근데 대충 이제 결론이 어떻게 날 건지는 제가 들은 게 있는데 네,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예, 아마 이제 그렇게 날 것 같습니다. 그렇게 검토를 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이제 종부세는 인별과세라고 그랬잖아요. 네. 근데 아까 제가 부부가 공동 명의로 한 채를 가지고 있으면은 한 사람한테 몰아줄 수 있다고 그랬죠. 네네. 근데 그 몰아줄 때 아무나한테 몰아줄 수는 없습니다. 그것도 규정이 있어요. 네. 원칙은 지분이 큰 자한테 몰아주게 돼 있습니다. 근데 지분이 그래요? 5대 5일 수 있잖아요. 네. 5대 5이면은 선택하는 한 사람. 어. 그러니까 고를 수는 있어요. 네네. 근데 이제 문제가 내가 집을 하나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두 번째 주택을 공동명의로 샀습니다. 네. 근데 이 두 번째 주택이 5대 5예요. 네. 그러면은 여기서 혜택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 저 두 번째 주택을 내 주택으로 특례 신청을 해야 돼요. 그러면은 정전 주택도 남편 거, 신규 주택도 남편 게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럼 남편 기준으로 일시적 주택이 되죠. 그러겠죠. 이러면 특례를 해줍니다. 음. 근데 문제는 종전 주택은 남편 건데 네. 신규 주택을 살 때 공동명의로 사긴 샀는데 부인이 60%, 남편이 40%예요. 네. 요건 남편한테 못 몰아주잖아요. 원칙상 못 하잖아요. 그럼 부인 명의로 특례를 신청해도 부인 명의로 보는 거고 네. 그러면 정전주택과 신규주택의 소유자가 달라버리잖아요. 네. 이러면 이제 일시적 주택을 인정 못 받는다라고 야, 나올 것 같습니다. 그 진짜 복잡한데 네. 야, 그거는 안 되나 봐요. 그 원칙은 깰 수가 없나 봐요. 51대 49면 무조건 51에 몰아줘야 되는 거예요. 기존에 이제 조문에 공동명의 1주택자는 한 사람의 주택으로 본다는 규정이 있잖아요. 이제 그걸 개정 안 하면은 네. 여기도 이제 적용을 못 아니 해주는 근데 거죠. 사실 이거 집을 사고 할 때 뭐 네. 요즘엔 또 이 뭐 자금 조달 계획서도 막 따지고 네. 막 증여 이런 것도 막 따지다 보니까 네. 아니 뭐 어쩔 수 없이 이제 네. 지분을 좀 여기에다 좀 많이 몰아줘야 되겠다 뭐 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네. 그런 거 사실 모르잖아요. 이런 조항 같은 것들. 그렇죠. 그럼 진짜 억울할 수도 있겠네요. 나 혜택 받는 줄 알았는데. 그렇죠. 이제 그래서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게 네. 세금 공부를 좀 등한시하다가 네. 요 취득세 중과 또는 종부세 이런 거 중과는 그러니까요. 몇 천만 원씩 차이가 나거든요. 네. 맞아요. 조금 내가 노력해서 이거를 좀 캐치했었으면은 네. 준비했었으면은 세금을 많이 줄일 수 있었는데 네. 그래서 세금 공부가 좀 많이 필요하고 또 정부 입장에서는 이런 이제 국민들의 가려운 곳도 있잖아요. 네. 좀 긁어줄 거면은 팍팍 긁어줘야 되는데 네. 제가 보기에 이제 이 정부 관계자들도 막상 실무적으로 자기들 주택 투자를 안 해봤잖아요. 아. 그러니까 이렇게 가려운 곳을 잘 모릅니다. 그러겠죠. 예. 참고로 제가 이제 기재부 있을 때 네. 이런 좀 억울한 부분이 있잖아요. 네. 이런 것을 좀 개정을 해달라고 할 거면은 혼자 주장해서는 안 돼요. 아. 한두 명이 이렇게 외치면은 모아야 돼요. 예, 한두 명 외치면은 저 사람의 그냥 단순한 불만이라고 생각하는데 아. 이런 건이 뭐 수십 건이 들어오잖아요. 네. 뭐 수백 건이 들어오면은 이건 문제가 있는 규정이구나. 그러겠죠. 그래서 이렇게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조문이나 규정은 네. 이제 단체로 항의하는 것도 괜찮은 방법입니다. 오늘 이제 세금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긴 했는데 사실 상당히 어려운 얘기입니다. 그리고 뭐 이렇게 뭐 몇 퍼센트 얘기를 하긴 했지만 그래서 뭐 내가 어떻게 되는 건데라고 얘기하면 또 다 개개인별로 또 다 달라지기 때문에 네. 사실 이 세금 얘기가 어려울 수밖에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주 쉽게 설명해 주신 편이잖아요, 지금. 네. 워낙 복잡해서 뭐 세무사 분들도 뭐 상담을 포기하는 정도라고 하니까. 네. 그래서 그 미네르바 올빼미라는 이제 필명 들으시면 아시는 분들 많을 겁니다. 실제로 이제 뭐 블로그에서도 이제 세금 얘기도 많이 해주시는데 뭐 워낙 전문가시고 아예 그냥 국세청 출신이시기도 하기 때문에 그 블로그 하면 또 이런 내용들 좀 계속 업데이트 해주시잖아요. 예, 최근에 이제 신규 이슈 있을 때마다 네. 제가 이제 세금 관련된 내용 계속 업데이트하고 네.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금이 진짜 모르면 엄청 크게 당하는 부분이니까 미리미리 좀 준비하실 분들은 공부 많이 하시고
그리고 항상 좀 업데이트를 계속해야 된다. 그리고 모르면 꼭 전문가한테 2번, 3번 물어봐야 되는 그런 부분이라는 걸 꼭 명심을 해주시고 오늘 내용 이제 이런 거구나 정도로 이해하시고 디테일한 것들은 꼭 상담도 받으시고 꼭 2번, 3번 확인하는 습관을 가지시면 좋겠습니다.